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가 통상을 하거나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세계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세 개의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 패러다임의 그 변화입니다. 지금을 그냥 한마디로 국제 질서를 얘기하면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 시작해서 WTO에 이어지기까지 그래도 적어도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다자 규범의 다자 협력에 의해서 통상을 좀 자유롭게 점점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그러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 자유무역 체제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가 힘을 쓰는 힘에 기반한 통상 질서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있는 나라와 양자 딜을 하면은 힘 있는 나라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한 몇 개의 그 헤게모니 국가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불리한 양자리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갖고서 이제 이 무역과 투자를 관리해 가겠다. 그게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흐름이고, 미국의 흐름은 통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레튼 우주를 설계한 것도 미국이고, WTO에 제일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계속 WTO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온 것도 미국인데, 그 미국이 이제 WTO를 사실 탈퇴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WTO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국제대학원에서 통상 수업을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첫 주, 둘째 주에 가르치는 게 이 WTO 가트의 기본 원칙, 모든 나라를 차별하지 말고 대한다는 최애국 대우 원칙, 그 다음에 약속한 관세율은 올리지 않는다는 관세 양호의 그 원칙, 그게 가트에서도 가장 중요해서 1조, 2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의 상호관세라는 거는 왜 스위스 초콜릿은 39%고 뭐 어디 베트남의 그 섬유는 20%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 무역을 할 때 모든 나라가 상대적인 경쟁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이 최애국 대우 원칙에 WTO 탈퇴하지 않고도 그대로 무시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했고요. 약속한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은 미국이 WTO에서 약속한 최대 관세가 평균이 3%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낮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관세 조치로 말미암아 한 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5%를 올리는데 뭐 아무런 다자에 대한 설명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하룻밤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힘에 기반한 질서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어라고 이 미 무역 대표가 턴베리 체제, 턴베리가 그 트럼프가 세운 스코틀랜드의 골프장입니다. 원래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도 미국의 그 브레튼 우주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름이 그렇게 불렀는데, 브레튼 우주 체제가 끝나고 이제 턴베리 체제다. WTO 체제는 끝났다. 수명을 다했다. 이제 턴베리 체제다. 근데 그 턴베리 체제의 실체라는 거는 힘에 기반한 여기저기 양자 딜을 합친 거. 그게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가 거의 뭐 공직했을 때 평생에 걸쳐서 해온 게 FTA입니다. 한미 FTA 본역섬도 참가했었고 개정협정도 참가했었고, 그래서 각 나라들이 경쟁적인 자유화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전략적 산업정책 경제, 이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남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땅에 전략적 산업은 가져오겠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에 IMF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2,500건의 산업정책이 발표되는데, 그 전에 한 10년간 250건밖에 매년 안 됐는데 10배가 늘어났고, 그거를 이제 개도국들이 이게 산업을 뭐 유치 산업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EU, 중국 거대 경제권이 그 2,500건 중에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산업정책 경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와 안보가 별개의 영역에서 이 각자의, 왜냐면은 이 안보는 사실은 윈윈이 힘들고 윈 루즈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윈윈의 상호 후회적인 구조로 가져가려고 해왔던 게 한 지난 7, 80년간의 경향이었으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힘을 무기화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하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다시 이렇게 간단히만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많은 분들이 저 1945에서 91년 세계화 물결이 한창일 때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상당 기간은 이 초세계화 시대 1992년 그때부터 또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WTO 사무총장 출마를 했을 때 제 그 연설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WTO에 가입한 1967년에 태어나서, 가트에 가입한 1967년에 태어나서 WTO가 출범한 1995년에 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의 라이프타임에 걸친 역사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과 다자에 기반한 그 규범에 기반한 무역으로 경제가 성장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와 혜택과 성공의 사례와 이걸 다 포함해서 전 세계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화, 초세계화 역사인데, 똑같은 역사도 미국에게는 다르게 기억됩니다. 미국은 1995년도 WTO 출범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WTO 2001년도 가입하고 나서 자기네 일자리가 370만 개를 잃었다. 일자리가 잃으면은 제가 그때 이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미국 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일자리가, 공장이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GM이 공장이 무너지면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를 찾아서 일자리를 떠나고 주말 부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애들은 마약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 경험이 미국은 이 자유화 때문이다, 세계화 때문이다 하는 인식을 이 저변에서 갖고 있어서 결국은 2017년에 트럼프의 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017년부터의 지금의 흐름이 과연 이제 탈세계화냐, 완전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전략적인 디커플링이 있는 거냐,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 항상 가장 불확실성이 심할 때는 이런 전환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가 딱 자리가 잡히고 나면 오히려 안정적인데, 한 시대는 끝나고 한 패러다임은 사조는 끝나고 뭐가 올지는 모를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현재의 관세 수준만 놓고 보면은 저 1914년부터 45년 2차 대전 있기 직전에 스무트 홀리법 시대, 그때와 관세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될지 아닐지 이거는 모르지만 전환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조금 밑에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3명의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체크해서 이 불확실성 지수를 재고 있는데, 그냥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IMF 위기 때도 불확실성 지수가 200을 안 넘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3월에 트럼프 처음에 등장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가장 큰 교육국들한테 내가 관세를 펜타닐, 이민 이런 이유로 부과한다 그랬을 때 560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1기 때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200 위에서 놉니다. 이전에 IMF 때도 세계가 받아들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200 이하, 150 정도 이하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수화된 시대이고, 그래서 the only trade certainty is uncertainty. 통상에 관해서, 무역에 관해서 유일한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기업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흐름 하에서 트럼프의 특히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을 한 3가지로 하면, 첫 번째는 불균형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겠다. 즉, 무역 수지 적자를 내가 해소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 그 TV에 인터뷰를 할 때 정확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들 다 국방 지켜주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보는데 관세를 매겨서 돈을 내게 하자. 그래서 그때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TV에 나와서 한 숫자가 15 내지는 20%를 부과하자. 이번에 일본이 나온 게 15%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40년 동안 변치 않고 가장 오래된 확신과 소신 중에 하나인데 이제 1기를 거쳐서 거침없이 2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뭐 이렇게 업스 앤 다운스가 있을지라도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부흥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싼 물건에 쉬운 길에 의존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이 망했는데 제조업 부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아까 말한 공동체가 몰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에는 제조업이 있어야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금융이고 서비스 경제였는데 전쟁 나면 어디서 그 소재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와 미중 경쟁 시대에는 제조업이 더욱더 중요해져서 이 제조업을 내가 부흥시키겠다. 그런 이름으로 이번에 이제 품목 관세를 쭉 매겼는데 관세는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 경제 정책. 이거는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거쳐서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때는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 정책을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수출 통제를 하기도 하고 수단은 그 대통령과 정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변함없는 일관된 흐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도 거의 한 3%던 관세를 저 밑에 이렇게 19.3%로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또 한 5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하도 관세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관세 측면에서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는 트럼프에게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수단입니다. 아까 말한 정책 3개 다 관세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균형된 무역관계, 무역수지 적자를 내가 바로잡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상호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5%고 뭐 많은 나라는 50%까지, 10에서 50%까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 깔고 이제 69개국에 대해서는 더 플러스해서 10에서 50 사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FTA를 하든지 뭐를 하면은 그 수백 페이지 되는 문서화 작업을 할 때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합의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까지 다 포함시키느라고요. 이번에 문서가 없습니다. 너희가 잘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선수도 미국이고 심판도 미국입니다. 내가 알아서 보고서 잘 이행을 안 했다 싶으면은 15, 30으로 올려 하겠다는 거여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세율도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이런 상호관세만 신경 쓰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는 상호관세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 이게 미국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12개 품목에 대해서 매긴 건데 다 우리 주력 산업입니다. 제일 위에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가면 반도체, 의약품, 이 핵심 광물도 우리가 광물 자체는 없지만 핵심 광물 파생 상품에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는 상호관세 하면서 품목별 관세도 놓칠 수가 없는 정말 이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우리의 그 수출 품목들이 저쪽에 전반적인 이 모든 다양한 수출품에 해당하는 상호관세가 한 절반이면 품목별 관세가 또 미국 수출 비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이 품목별 관세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철강, 알루미늄 쉽게 생각하셔서 철강, 알루미늄 뭐 말고 다른 건 다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수단은 파생 상품입니다. 처음에 트럼프 1기 때 할 때는 파생 상품으로 추가된 게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3월에 할 때 한 253개, 그 다음에 6월에 한 8개 추가하더니 엊그저께 407개를 또 추가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세탁기, 냉장고, 그냥 철강 판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강 부분은 반란해서 관세를 50%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추가된 것도 변압기. 철강이 당연히 이게 이 철강 알루미늄이란 건 기본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모든 공산품에 있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부분만큼 발라내서 곱하기 거기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관세를 확대하는 뭐 거창하게 막 그 행정명령 발표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세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이 있는 품목들이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5, 6월부터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계속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지만 반도체도 일상의 거의 모든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뭐 워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뭐 반도체 비중이 몇십 프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데 이건 미국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어서 5월부터 하겠다 그러고 아직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8월 말쯤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최근에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TSMC가 아리조나에도 세우고 구마모토에도 세웠는데 구마모토 세운 게 굉장히 빨리 됐다고 막 다들 역시 일본은 대단하다 그랬는데 거의 지금 개점 휴업이랍니다. 수주가 없어서요. 왜냐면 이 파운드리는 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로 사가는데 사가는 데가 없어서. 왜냐? 이렇게 2, 3위주로 시작하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서 미국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칩을 사야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도 애플 거 다 왜 인도와 중국에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요새 반도체를 미국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미국 비중을 몇십 프로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니네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 말고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지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세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이미 흐름을 읽고 미국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고 그게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재화를 더욱더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도 지금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다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얼마만큼 파생 상품이 나올지 봐야 돼서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협상에서 합의된 건 딱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25% 그걸 15%로 내려주겠다. 나머지는 못 건드렸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협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 두 번째 품목별 관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고 우리가 거기서 상대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계속 추가 협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국가별 이슈별 관세 그래서 관세가 만능 수단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사법권 남용 마음에 안 든다. 관세.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다. 관세. 관세를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는 중국 관세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도 25% 301조 관세를 매겼는데 거기에 더해서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10%, 그래서 지금 한 55%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90일 휴전 중에가 55%고 우리나라 15%와는 40% 차이가 납니다. 아세안 20%와도 뭐 한 30%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우회 수출하는 국가는 원래 내야 될 관세에 플러스 40%하고 범칙금 벌금까지 매기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즉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에 관세 매겼더니 아세안이 수혜자가 됐더라. 아세안이 중국에서 갔다가 조립해갖고 미국 수출해서 혜택을 받다는데 이제 그 루포를 없애겠다 하는 게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그게 지금 현재 이 상호 관세로 뭐 어떤 모습이 돼 있는지는 여기에 이제 퍼센트에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품목별 관세, 철강부터 구리까지는 부과 중이고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거는 조사 중인데 반도체가 가장 이 중에서 빨리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큰 거는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 이런 순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합의를 했었을까 하고서 한미 협상 결과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5%입니다. 일본도 15, EU도 15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동안의 미국의 MFN 관세가 기존의 관세가 2.4% 정도였는데 우리는 0%였는데 15가 됐고 다른 나라들은 2.4%였는데 15가 됐습니다. 그래서 FTA로서 누리던 혜택은 사실상 지금은
적어도 EU, 일본에 대해서만은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또 더해서 15 더하기 기존 관세, 19 더하기 기존 관세 나왔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어쨌든 15라는 거는 0% 내던 업체들이 갑자기 이 15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줍니다. 근데 이제 15가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품목병 관세는 부과되기 시작하면 25로 시작합니다. 25 또는 50 상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15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자동차는 25에서 15로 인하를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문이 없습니다. 합의문이 있으면 시행 시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7월 30일에 타결을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시행을 할지 제가 이렇게 확인도 해봤는데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국 마민. 근데 이제 합의한 거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앞으로 협상이 끝나도 후속을 통해서 확인하고 추가 협의하고 확정하고 해나가야 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또 자동차 관세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반도체 의약품도 우리가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불리한 대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투자협력펀드, 사실 실체가 뭔지 저는 솔직히 미국도 제대로 알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모로는 1,500억 불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그 다음에 2,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되는 방식은 어쨌든 미국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우리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은 대출, 보증 이런 걸로 대부분 채우겠다 그러는데 그게 미국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먼저 한 일본이 얘기했습니다. 합의문서 안 만들고 싶다고. 만들면 더 불리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일단 트럼프 앞에서 숫자 딱 발표하고 모면하고 15% 받았으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차차 하면서 그냥 해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진짜 과연 이 합의문서를 앞으로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몰라도 저는 일본처럼 안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좋은 게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아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억 불 투자 펀드 말고 1,500억 불 조선협력 펀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협상이 이번에 그래도 진짜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조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산 에너지 구매가 있고 한데 가장 큰 거는 이 투자 펀드. 그리고 미국은 상호관세 15에 자동차 관세 15 약속. 그럼 이 앞에서 제가 상호관세는 무역수지 적자의 재조정,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는 제조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대중경제정책 강화는 관세도 쓰고 보조금도 쓰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64개의 아주 핵심 기술, 그걸 봤을 때 미국이 60개에서 1위였습니다. 중국이 1위였던 부분이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로부터 한 18년 정도를 쭉 돌려서 나온 게 거꾸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이 57개, 미국이 7개. 근데 바로 그 직전 4개의 연도에는 중국이 52개였는데 추격하는 속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시작된 추세는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GDP의 70%를 육박한다 그런 경제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전략 기술에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1, 2, 3까지는 통상 정책과도 일치하고 해서 맞는데 네 번째 세수 확보. 처음에 관세 정책을 할 때 전부 다 그 관세가 세수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 2%도 안 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세의 그 효과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가 지난 한 2021년도부터 어쨌든 그 매달 나온 거 보면은 100억 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300억 불에 가깝게 296억 불이 지난달 관세로 인한 수입인데요. 300억 불씩 만약에 1년을 하면은 3,600억 불이고 10년이면 3.6조 불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는 관세 때문에 올해 한 3천억 불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표 상향해야겠다. 나 그거 넘을 것 같다. 그러고 S&P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미국 재정적자 심해하고 우리가 좀 우려했는데 관세
이 세수가 늘어나서 그래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종의 트럼프 정책을 거의 평가를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다음번에 와도 1년에 3천억 불 이상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세원을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수단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의 관세율이 어디에 와 있느냐? 평균 18.6%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 대해서는 휴전 상태여서 본격적인 관세도 안 매겼고, 아직 반도체, 의약품 핵심 과물은 조사만 하고서도 안 매겼고, 그냥 열심히 25%로 15% 내려줘서 협상 타결했다고 한 상황이 18.6%. 이 18.6%가 만나는 지점은 저 1930년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대입니다. 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결국은 미국의 그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면서 2차 대전까지도 갔었는데요. 우리가 알았던 시대는, 이 시대는 미국의 관세가 5% 이하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때인데, 이제 그 시대가 갔습니다. 살아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고관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게 지속 가능할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지속 가능할까? 그 점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착화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따박따박 3천억 불씩 들어오는 세수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적자가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는데, 누가 어서 다른 3천억 불 마련하지 않는 한 10년이면 3조 불인데 그거 쉽게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해관계자가 생깁니다. 관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이번에 이 파생상품도 자꾸 느는 이유가 1년에 3차례 내지는 4차례씩 파생상품 관련해서 추가할 거 있으면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미국의 국내 기업들이 자기가 누구랑 수급업체랑 경쟁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냅니다. 우리 것도 포함시켜줘.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라도 고관세가, 경험하지 못한 고관세가 상당히 갈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 미국의 소비자냐? 기업이냐? 일단 지금까지는 기업이 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도 마켓시어를,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부담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재고도 많이 비축했고, 이제 재고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출혈을 감수한다 해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6.7%입니다. 근데 어떻게 15% 되는 관세를 끝까지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서, 골드만삭스도 지금까지 소비자가 20% 부담했으면 하반기는 3분의 2 정도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러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영향을 미치면은 그렇게 이제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가 못 낮춥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비재라든지 일부 품목은 좀 관세를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추가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더 예외를 얻어내거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한마디로 비상시에 이제 경제적인 조치를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트럼프가 이걸 발동해서 상호관세를 매겼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졌습니다. 위헌이다. 무역 적자가 뭐 그리 비상이냐, 첫 번째.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뭐 일시적으로 몇 개가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권한이 넘어선 거다. 1심에서 졌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한 9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2심도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은 다 공화당이 임명한 보수화된 대법원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러니까 케빈 헤셋이라고 이 미국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지면은 다른 거 다 수단이 많다. 지금 현재 품목별 관세하는 232조, 무역법 301조, 122조 이런 거 우리 다 쓸 거다. 결국은 수단은 좀 바뀔 수 있어도
고관세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업앤 다운스는 트럼프가 조정을 해나갔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적자도 해결하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그 방침 자체는 4년 내내 갈 수 있고 다음 대통령이 와도 쉽게 대안을 찾지 않는 한 없애기 쉽지 않다. 그래서 고관세 시대에 이제 FTA 시대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와 고관세 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굉장히 선방했고 그래도 최악을 피한 그런 결과이지만 앞으로 그 디테일들은 이행을 정말 자동차 관세도 반영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관세는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유불리가 달라지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혹시나 투자 같은 거 이행하다가 한국이 이행 안 하네 하고서 관세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외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가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우리로서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그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도 좀 해소하면서 투자 펀드를 이행을 하더라도 그 애로도 해소하고 진출도 확대해서 미국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 공급망 파트너 이런 게 돼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에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파트너십을 만드는 걸로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아까 그 투자 펀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했는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해내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미국, 중국 합치면 수출 의존도가 38%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정말 이 강대국 정치의 귀환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힘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갖고 있는 수단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프로세스된 가공된 히토류, 처리된 히토류의 90% 이상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중이 지정학적 이 패권 경쟁 시대와 불확실성 시대에는 다변화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기업들이 전통적인 수요 시장, 미국, 중국 이렇게 의존을 했는데 이제 잠재적인 수요 시장 발굴하고 공급망도 다변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지금까지 개척이 안 된 데는 다 리스크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정부가 수출, 무역 보증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책 금융기관들이 같이 진출을 하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시장경제 한다고 저희가 보조금 주면은 정말 WTO에서 그 보조금 비판하면서 우리를 제소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95년도에 WTO가 처음 시작할 때 담당했던 협정이 보조금 협정인데 WTO 가서 이 변호하느라고 정말 힘들 정도로 미국, EU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정책 비판하고 질문하고 그러고도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조선, 철강, 반도체 다 제소하거나 상해관세 매기거나 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산업정책, 노골적으로 산업정책과 지원을 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자본이란 것도 유한한데 그게 미국으로 가면은 정말 우리는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선진국들도 원래 서비스 하려다가 돌아 보니 제조업이더라. 제조업의 중산층의 성장 경로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제조업이 중요하고 J.D. 벤스가 한 말입니다. 원래 서비스하면서 우리는 코딩 같은 거 잘하고 이 반도체 알고리즘 디자인 잘하면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제조업을 하는 데서 같이 해야 그것도 시너지가 생겨서 잘하더라. 코딩만 발전한 게 중국을 봐라. 둘 다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잘하지 않느냐. 혁신도 제조업이 있어야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산업지원정책, 규제 완화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때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는 때는 상대적인 이 경쟁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 정책을 통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기업들이 제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젤렌스키한테 카드가 없지 않냐. 이번에 보니까 우리의 카드는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이 정말 어려운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기술 개발해서 살아남은 건데 조선 하나만 카드면 안 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야 돼서 제조업의 여러 분야들이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게 정부의 정말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경제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 개방형 통상국가여서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이 덤핑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도 여기에 대해서 막는 수입 제한 조치나 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통상국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상품들이 그런 거 당할 확률이 더 크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막힙니다. 그럼 그 다음에 EU나 인도처럼 시장 큰 나라들이 자기들도 미국에 못 들어간 상품들이 자기네 시장을 범람할까봐 또 나름 수입 규제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세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이다. 갈 데가 없는 상품들이 우리나라의 저가 공세로 물밀듯이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반덤핑이든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범람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줘야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또 계속 경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았던 다자무역 체제가 끝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러한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뭔가 이게 WTO 전체를 개혁시키지 못하지라도 일부 국가 간에라도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룰 안에서는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그런 걸 하기 굉장히 적합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그 대응에 대한 방향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쓴 게 관세 지형이 계속 변합니다.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90일 유예입니다. 중국 90일 유예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90일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막 불확실성에 쌓입니다. 안 부과하겠다고 좀 관세가 부과되는지 마는지.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각종 파생 상품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시작하면은 이 보호무역 조치는 정말 이 풍선 효과가 있어서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점검, 특히 배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기업은 핵심 광물에서 중국을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광물을 중국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하는 거를 미국이 보조금 줄 때도 아니면 우회 수출을 통해서도 계속 그 규제를 장벽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중국은 언제든지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이 초크 포인트를 쥐고 있어서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급선들을 점검해서 그 리스크가 큰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품 기술 경쟁력 강화를 쓴 게 품질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면서도 대체 불가능하고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15% 이상의 관세 시대를 점점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요새 기업들이 관세 원산지 정말 예전에 안 들여다보던 거였습니다. 0% 관세 시대에는 전혀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지금 이 품목이 품목 관세에 의해서 25%인데 사양을 조금만 바꾸면은 해당 안 되는 품목으로 만들어서 15% 관세할 수 있다. 기업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심하게 하면은 미국도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또 특히 미국이 단속하는 거 한국에서 수출하면 15%지만 중국에서 수출하면 55%면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충 보내서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우회 수출은 단속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법무부가 올해 집중 단속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우선순위 2위가 관세 관련 허위 신고입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이 불편함이 따릅니다. 물론 이 벌금도 내고 이 범칙금도 내지만 그거 이상의 또 이 불편함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체계를 갖추고 대응을 하고 지금까지 없던 업무입니다. 근데 기업에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시대가 전환이 처음에 바뀌었을 때 굉장히 이게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그럴 때마다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잘 적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가 없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FTA 덕분에 0%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보다 더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나라보다 쉽게 적응하는 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도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